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리입니다. 지금 광화문 이 청계천 청계광장에요. 캐도남마 공개방송에 지금 위에서 함께 설치한 작은 무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출연자들과 방청객들 간에 뜨거운 토론 한마당 될 수 있습니다. 네,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신청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좌석 다 돼 있습니다. 네, 좌석 신청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 인터넷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요 방송 보시고 그럼 6시 되시잖아요. 8시에 시작되니까 서울 사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에 인근에 사시는 분들 오시면 됩니다.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원한 바람에 이 분수 소리 들으면서 저희 200회 특집 캐도남마 토크 콘서트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지지율 고공행진 달리면서요. 독주를 해왔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에 밀려서 지금 상황이 영 녹록치가 않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사과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요. 과연 반등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좀 토론 좀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시느냐? 김태일 연남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 소장, 이택수 리얼미터 이렇게 조사하는 거 있죠? 여론조사 리얼미터 거기 대표 오늘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 떨어지고 이래가지고요. 좀 답답하네요. 여기 지금 엉망으로 됐네요. 박근혜 대선 후보 오늘 과거사 기자회견에서 느낌을 어떻게 보셨나? 황태일 교수님부터. 느낌. 이야기 전에요. 김태일 교수. 박종진 앵커께서 좀 전에 오프닝 멘트를 하시다가 실수를 하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후보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어요. 네네. 피의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랬습니까? 문제가 커질까봐 내가 지금. 제가 발음이 잘못돼. 피해자죠? 여기도 피해자라고.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라고, 돼야 되는데 피의자로 되니 잘못됐네.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문제 커지면 큰일 납니다. 박근혜 후보 기자회견 잘 봤습니다. 아주 훌륭했습니다. 역사의 진전을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는데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한 시대가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하는 점을 느꼈는데 저는 굉장히 회한을 느끼면서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살았으니까요. 오늘 괜찮았습니까? 사과 내용은?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뭐가 아쉬웠습니까? 한 2가지 점 아쉬웠습니다. 첫째는 진심으로 말씀을 하셨겠지만 좀 더 그 진심이 잘 전달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거는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책을 바꾸는 문제도 아닙니다. 정말로 철학과 세계관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였으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고뇌가 좀 느껴졌으면 하는 겁니다. 느낌으로. 굉장히 바꾸기 어려운 것을 지금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과정과 그 깊이가 좀 느껴지는 어떤 뭐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기자회견 간단히 하시고 들어가셨어요. 기자들 질문도 안 받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뭘 읽다가 좀 실수도 하신 대목도 있다고 그러고.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역시 이와 관련된 뭔가 후속 조치에 대해서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암시와 자기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선언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사실은 궁금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위원회를 만들어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진상규명 문제라든지 또 명예회복 문제라든지 또 어떤 국가의 사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일정이 밝혀졌으면 하는 아쉬움.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전체적으로는 훌륭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네, 우리 황태순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 김대중 돌아가셨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행운의 여신은 때로는 추악한 모습으로 으르렁거리며 다가온다 하는 얘기했는데 사실은 박근혜 후보가 지난 2주 전 이른바 역사관 논란에 휘말리면서 한 보름 동안 정말 엄청난 마음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번 한 2주 동안이 아마 박근혜 후보가 14년 동안 정치한 기간, 그 기간 다 합친 것보다는 더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오늘 한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18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서 어떤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태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떤 뭐랄까요, 박정희의 사실 박정희라는 그 존재는 박근혜 후보에게는 큰 자산이죠. 또 그러면서도 박근혜 후보의 정치적 행보를 갖다가 어떻게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어떤 족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박정희의 그늘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한 정치인 박근혜로 거듭 태어나는 오늘 뭐 그런 어떻게 나름대로 박근혜 후보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하루였다. 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 다시 태어난 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를 부활이라고 그럽니까? 근데? 그렇죠. 아, 그럼 다시 태어났다. 아, 우리 여기 이택수 예. 대표 지각하셨으니까 좀 나중에 하세요. 자, 우리 이택수 대표. 네, 저도 9시에 생방송을 봤는데요. 네. 말씀을 꽤 잘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말을 잘해서 이제 봤더니 프롬프터를 이제 켜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프롬프터 없이 저렇게 잘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프롬프터를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꽤 진정성이 느껴졌던 기자회견이었던 것 박근혜 같고요. 후보도 그 안철수 원장이 봤던 그 유리 네, 그렇습니다. 프롬프터. 이거 사실 대통령 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죠? 예. 네, 뭐 없는 듯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될 정도였으니까 꽤 잘했다고 저는 봤고요. 네. 여러 가지 뭐 진행되는 측면 저는 좋게 봤습니다. 다만 아까 이제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발언, 이 기자회견이 있었던 맥락, 이 부분이 야권 입장에서는 혹은 그 피해자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순수성을 좀 의심할 수 있는 만시지탄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좀 일찍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매를 들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측면에서는 순수성을 좀 의심을 받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자회견은 저는 꽤 괜찮았다고 보고요. 지지율 상승에는 어떤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진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일단 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아마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아마 오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16과 유신은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그 리더십의 처음과 끝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박정희는 박근혜 후보의 처음이자 본질적인 요소인데 그 자체를 부인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뼈아픈 자기 부인이나 다름없었다. 과거의 중세에 마치 카노사의 굴욕을 연상시켜 하는 어떻게 보면 진짜 박근혜의 가장 굴욕적인 그런 발언이었다. 그러나 그 굴욕이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의 작은 물꼬를 텄다. 그런 점에 저는 긍정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김재원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아마 박근혜의 심정이 이 베드로가 뭐 예수를 3번 뭐 부인한 것 같은 심정이라는데 아마 박근혜 후보 입장에는 충분히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는 박정희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꼭 비율을 똑바로 해야 돼요. 예, 예, 베드로는 예. 박근혜 후보이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네. 크리스찬들께서 예. 오해가 없습니다. 한 시대를 이제 매듭 짓는 어떤 계기일 수는 있겠는데 네. 그러나 이것은 일단 논의의 또 다른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박근혜 후보가 한 얘기 중에 아까 인용을 하셨습니다. 네. 목적은 정당했지만 수단은 온당하지 않았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민주주의 가치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동기와 목적도 온당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유력한 주장입니다. 목적도 온당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유신 체제가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다. 혹은 또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런 주장은 동기와 목적이 그나마 선한 것이었다라는 주장 아닙니까? 박근혜 후보의 주장은 거기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러나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가 아니라 장기 집권을 위해서 유신 체제를 했다라는 주장이 유력하게 학계에서 계속 논의되어 온 바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이 정리인 동시에 또 새로운 시작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또 이 부분이 또 논란이 있네요. 논란이 이거는 왜냐하면 목적이 정당하다라는 이 전제 조건 하에 박근혜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요 또 논란이 있네요. 아니 근데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없을지 뭐 큰 문제 네. 흘러갈지 모르지만 네. 학문적으로는 논쟁에 말하자면 중요한 쟁점입니다. 학문적으로는 논란이 있다. 예. 우리 김 교수님이 정확히 얘기해 주시네요. 이게 정치적으로는 별로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학자들 간에는 그건 치열하게 다투어야 될 부분이고, 아까 우리 이제 김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오늘 보면은 그 무슨 얘기냐니까 좀 시청자들에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오늘 마침 쭉 그 프롬프트를 보고 이제 박근혜 후보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5.16, 유신, 인혁당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혁당이 듣기에 따라서 민혁당 비슷하게 들리기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조국 교수가 이제 그 문제를 갖고 조금 이제 자기 SNS에다가 인혁당하고 민혁당도 구별을 못하느냐, 그건 정말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 네. 또 왜 5.16을 놓고 5.16이면 5.16 쿠데타라 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었으면은 5.16 혁명이라고 하든지 입장을 취하지 마치 이것저것 다 띄고 5.16이라고 얘기하느냐, 진정성이 없다 얘기하고 있고, 또 마침 인혁당 그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우린 치가 떨린다. 치가 떨리는데 이건 뭐 결국 다 지금 이렇게 뭐 원체 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잠깐 좀 죽는 신용 하는 거 아니냐.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뭐 얘기하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분들 인혁당 그 유가족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아까 우리 이택수 대표께서 진정성 말씀하셨는데, 이 진정성은 예를 들어서 밖에서 뭐 그런 압박이 들어오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뭐 했던 간에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 생명과도 같은 뭐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180도 전환했기 때문에 그 오늘 기자회견 자체만 갖고도 진정성을 우리가 너무 의심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예. 자, 여기서 OX 하나 하고 갈게요. 뭐 이야기 길어지니까 또 다음 질문 계속 되니까. 예. 자, 오늘 박근혜 후보가 진정성이 느껴졌다 그러면 O입니다. 오늘 별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아까 뭐 목적 얘기도 나오고 5.16의 쿠데타냐 혁명이냐 이 워딩도 정확히 없었고, 시기적으로 만시지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진정성이 있었다. 그러면 O, 없었다, 미진했다, X입니다. 부족했다. 네, 부족했다. 자, 하나, 둘, 셋! 가운데입니까? 아주 조금은 있어 보인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저는 없다는 것은 아니고 부족했다. 그러면은 뭐 이 같은 얘기겠네요. 부족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무슨 예, 말씀? 왜냐하면 진정성이라는 거는 말과 행동이 일치될 때 그 진정성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오늘 하루 발언으로 진정성 있다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어려운 겁니다. 다만 박근혜와 박정희 대통령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뼈아픈 자기 부정이나 다름을 수 없는 그런 고해성사를 했다는 점은 일단 점수를 주자라는 점에서는 공평했고, 나머지 행동이 일치하는 건지 옮겨지는 건지 그건 거기에 따라서 지켜봐야죠. 나중에 OX를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개그 프로 어저께 보니까 뭐 개그 꼭지 그런 거 있더라면 지나가면서 치면 그 거진가요? 한테 죄송합니다 인사하는데 진정성이 없다 너. 다시 해라. 또 죄송합니다. 그걸 계속 10배에서 거지가 마음에 들 때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하여튼 저는 진정성 기준이 예, 애매한 나는, 거죠. 예, 진정성이 이제 상대방이 느껴서 만족하면 진정성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진정성이 없는 거라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제3자가 네. 이렇게 봐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아까 조국 교수가 기자회견이 만시지탄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늦었다. 자, 요 얘기에 대해서 OX 한번 할까요? 너무 늦었다. 하나, 늦지 않았다. 뭐 이러면 X고요. 늦었다 그러면 동그라미입니다. 하나, 둘, 셋, 늦었다. 예, 늦었죠. 예. 늦지 않았다. 예, 여긴 늦었습니까? 예, 많이 늦었죠. 진작했었어야 됩니다. 왜 늦었습니까? 아니, 이런 부분이 벌써 논란이 된 지가 7년 전 아니었습니까? 경선 때. 그때 이미 충분히 밝혔더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 7년이나 많이 늦었다고 늦었다. 해서. 예. 아, 늦었다가 옵니까? 네네. 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럼 늦었답니까? 예, 늦었다. 예, 우리 교수님은 왜 늦었어요? 아, 너무 오래된 논란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정치에 데뷔를 했을 때 박근혜 후보와 제가 우연히 어떻게 만났습니다. 네. 그런 그 프로그램에서. 네.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의 정치적 유산을 말하자면 본인이 승계하는 한 그 부채도 유산을 승계해야 된다라고 했고, 아웅산 수지 얘기를 하면서, 아웅산 수지도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한 그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웅산 수지는 자기 아버지의 후광보다는 자신의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아시아의 지도자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박근혜 후보한테 자기 정치를 해라 이렇게 한 97년, 8년에 보궐선거 때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때 좀 정리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늦었다. 그런 측면에서 늦었다. 저는 여기 질문에 지지율 반전의 효과가 있을까? 저는 이제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질문을 해야 되는 다시 그 질문 또 할 거예요. 네네. 그 부분. 그래서 좀 그 절대적인 시간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네. 이제 이번 대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추석 이후에 만약에 이런 입장 표명을 했다면 좀 늦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지지율 반전 효과가 좀 없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시점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원래 그 가천대학교 대학 특강 때 아마 입장 표명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추측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그때 무산되면서 지지율이 좀 빠지긴 했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추석 이전에 내려가던 하락세였던 지지율 추이는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제가 볼 때는 오늘 좀 소폭이나마 오를 가능성이 좀 여론조사 있다고. 기관에서 오셨기 때문에 예. 그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거 한번 할까요? 오늘 회견이 지지율 반전에 효과가 있다 그러면 O입니다. 효과 별로 없다. X. 예. 자 효과가 있다. 하나 둘 셋. 효과가 있다 둘. X가 둘이는데 이제 내일 예, 결과 나올 예, 텐데 예, 예. 왜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네거티브 요인이기 때문에 지지도를 떨어뜨리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은 올라가는 포지티브 효과는 가져오지를 않습니다. 떨어뜨리는 건 막는다. 예, 떨어뜨리는 건 막을 수 네. 있지만 올리는 데는 황 효과가 있는 황 거예요. 박사님. 이게 무슨 여론 혹시 네. 이택수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아까 좀 했고. 예. 알겠습니까? 그럼 앞에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앞서 보면 저한테는 그 뭡니까? 이게 왜 시기가 늦었냐 안 늦었냐에 대해서 네네. 제가 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네. 아까 이제 두 분 말씀 중에 이제 98년에 사실 박근혜 후보가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정치판 나오면서부터 박근혜 후보는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향수랄까 그 회고의 바람이 엄청 났었어요. 그리고 불과 보면 아까 우리 최진 소장이 말씀하셨던 2007년 그 경선 당시에도 이명박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하고 맞붙으면서 그때 청문회 때 그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 한나라당 입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갖다가 뭐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건 역지사지로 타당에서 예를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부정할 수 없듯이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또 그전인 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사실은 박근혜 후보가 오늘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는 사실 박근혜 후보는 그동안 경선 후보였지 대통령 후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면서 이런 시점에서 국민들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고 또 그런 도도한 국민들의 여론에 진짜 겸허하게 머리 숙이는 가운데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결코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지지율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율 문제에 있어서도 뭐 이택수 이 대표님 앞에서 괜히 제가 이 전문가가 얘기해서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래요. 그 보수 세력들 내부에서 약간 이런 이동은 있을 거예요. 보수 내부에서도 박근혜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층도 있습니다. 그런 층들이 많이 흔들릴 가능성은 있지만은 지금 박근혜 후보가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는 40대 중도 부분 이분들은 사실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5.16이나 유신 시대를 경험 못했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막연하게 지금 이렇게 쟁점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 35년 전에 그런 때가 있었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박근혜 후보가 고개를 숙이는 자체에서 그래 뭐 그렇다면은 조금 우리가 한 번은 더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래서 저는 지지율이 좀 오를 것이다 하고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런 겁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혜의 요 전까지의 견해를 추종했던 사람들, 그것을 뒷받침했던 참모들, 자, 이 사람들 이제 황당해집니다. 저는 특히 박근혜 대표의 이전 견해를 지지했던 지식인들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공허하겠죠. 정치인은 바꿀 수 있지만 지식인은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교수들, 뭐 지식인들, 여러 사람들 견해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게 정리되지 않은 채로 다소간 어수선하게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캠프가 갈 건데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리한 지적이네. 김재원 대변인 같은 이런 양반이 김재원 대변인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표는 바뀌었지만 그러나 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전파력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또 엉뚱한 소리 하는 참모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홍사덕 전 위원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불안정한 폭탄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김재원 그 대변인이 왜 욕을 한 건지 아십니까? 알고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우리. 제가 얘기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예. 제가 얘기하면 재미있습니까? 재밌습니다. 예. 어제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박근혜 후보가 8월 20일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 한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 공보 쪽 좀 약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보 쪽에 공보단장도 이제 김병호 전 의원에서 이번에 이정현 최고위원을 바꾸고 대변인도 지난번에 홍일표 대변인이 그 지난번에 역사관 논란 갖고 처음에 사과했던 그 대변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김재원 의원이 어제 오전에 대변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일요일 날 아시겠습니다만은 기자들은 토요일 날 쉬입니다. 네, 일요일 날 출근하고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기자들은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일합니다. 일요일 날 일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임 대변인으로 내정이 됐으니까 저녁이나 한잔하자 하면서 폭탄을 좀 세게 했다고 그래요. 네. 세게 하는 가운데 먼저 우리 박 부장님도 기자시니까 그러시겠지만 조금 유도성 질문 걸잖아요. 네, 여러 가지 걸었겠죠. 유도성 질문 걸면서 박 대표가 왜 정치를 갖다가 시작했다고 보세요. 네.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대답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대답이 지금 엇갈려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 주장은 그 당시 이 자리에 있었던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정치를 했다. 네, 그렇게 기자들은 이제 듣고 있고 김재원 대변인 내정자죠.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대변인 내정자 김재원 의원은 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박근혜는 자기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갖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과 연결시키고 그렇게 재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 기자들 정보상에서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했다. 요 얘기가 아버지의 한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잘못 또 정보 보고가 되고 이런 부분이 확대 해석된 부분들이 또 있었죠. 저는 좀 정보 얘기 아니라 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셨으니까 지금 흔히 우리가 감성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감성 시대는 정말 말 한마디가 정책의 10배 이상 효과를 거둡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는 그동안 말에 상당히 절제해왔기 때문에 그게 국민들이 점수를 많이 준 거 아닙니까? 신뢰성이라든지. 근데 보면 홍사덕이나 이번에 김재원 대변인 같은 보면 우리 참모들은 상당히 오히려 다변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참모 스타일을 짚어보면 보통 크게 보면 방어형 참모가 있고 공격형 참모가 있습니다. 방어형은 아시다시피 기획하고 보좌하고 옆에서 그림자처럼 돕는 참모고 공격형 참모는 미디어나 공보나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기자들하고 이렇게 술 마시고 접촉을 해야 되는 이 공격형 참모들은 상당히 경선 과정이 유용하죠. 치고 나가고 밖으로 뻗어나가고 공격형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수 입장에서는 유리하지만은 사고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표는 이 공격형의 참모들을 상당히 관리하는 게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박근혜 대표의 용인술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상당히 자유방임형인 것 같으면서 개별 관리하는 독특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참모에 대한 맨투맨을 제대로 관리해주지 않으면 어디서 그게 시한폭탄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참모 관리가 각별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김태일 교수님 말씀대로 제2, 제3의 제4, 제4, 5의 이런 말실수, 말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박근혜 후보가 또 오늘 중요한 기자회견 하는데 이게 또 전부 기사화가 되고 인터넷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근데 박근혜 후보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워낙 속상할 신중하고 네. 본인이 원의 절제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만 참모들이 대리하거나 입장을 대신 표출해 줄 경우 그래도 속상하죠.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도 속상하지 아니, 않겠어요? 지난번에 보면 정준길 공보위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공보위원도 공보단 임명받으면서 임명장 받으러 가면서 그 전화해서 그 난리를 쳤잖아요. 네. 보니까 아직 김지현 의원도 임명장도 받기 전에 나름대로 이제 기자분들 언론한테 뭐 신고한다고 뭐 저녁 때 한잔하면서 보니까 오버한 것 같은데 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자제해야 되겠죠. 자, 우리 네. 대표님도 한 말씀 하시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럼 김지현 뭐- 대변인의 막말. 술과 관련된 사건은 새누리당에서 조금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고요. 뭐 여담이지만 아무튼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사태가 악화되는 듯한 과거 모 의원께서 그 성추행한 다음에 오히려 뭐 식당 아주머니인 줄 알고 그랬다고 해서 더 일파만파됐던 뭐 그런 일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네. 아무튼 지지율과 관련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려보면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주변에서 측근 비리나 뭐 혹은 방탄국회나 이런 새누리당 내부의 문제가 터졌을 때는 빨리 이 출당이나 또 제명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야당에서는 뭐 꼬리 자르기식의 이제 조치라고 해서 비난하지만 네.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오면서 뉴스를 봐서 일단 그 일보라서 정확한 보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변인의 임명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대변인의 임명이 되면 이 지지율의 악재로 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커 보이는데요. 일단 그 오늘 기자회견 효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소폭 상승 효과를 가져갈 거라고 보고요. 이게 어느 정도 상쇄시킬지가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뭐 그 대변인에 임명되지 않는 선이라면 크게 그 상쇄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임명장을 안 줬네요. 네.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 김재일 워딩을 정확히 한 게 뭐냐?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자꾸 지금 아니, 물어보는 귀에 들리는데 그거 얘기하면은 안 되죠. 방송 용어로 방송 적합하지가 않죠. 적절하고요. 예. 다만 아까 좀 야, XX들아. 근데 그 다음은 얘기해도 되죠. 이렇게 한다고 니네들이 특종을 하는 거냐? 예. 너희가 정보 보고하는 게 우리한테 다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예. 그러니 그게 이제 했다고 뭔가 합니다, 이렇게. 술 먹다가 그 XX가 먹는데 뭐냐?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데 그건 여기서는 하면 안 그거는 됩니다. 방송에서 하지 말고 아침에 네. 일부 신문에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일부 신문에. 일부 신문에 모 조간지에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얘기까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 네,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네. 그걸 찾아보시면 되고요. 아까 우리 이택수 소장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경우는 뭐랄까 뭐 읍참마소 일벌백계라고 그러죠. 바로 그건 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등신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죠? 그거 조금 다르게. 그것도 안 그것도 돼요. 아니요. 아니 근데 술은 왜 그렇게 마시나요? 네? 기자들하고 정치인들이 만나면 경고받았습니다. 폭탄 좀 제가 경고. 아니, 내가 뭐, 아니, 그 말이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 말 안 했다고. 예. 그리고 그 소리 듣고 기자들이 앞으로 또 그 대변인 얘기를 받아 적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은 불가근 불가원.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말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봤는데 네, 많이 들어보죠. 정치하는 사람은 언론을 갖다가 불가근 불가원하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기자는 언론은 국민의 대변인이고 국민의 이익을 갖다 지켜주는 호민관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바로 그 언론을 갖다 상대로 갖다 국민을 대하듯이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 XX에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하여튼 절대로 욕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자체면으로. 예, 그리고 대선 때는 작은 것이 큰 것을 예. 압도해버리기 때문에. 예. 자, 박근혜 후보의 독주 체제가 지금 오늘 그 양자 대결한 거 막 각 신문에서 나온 거 맞죠? 네. 거의 이제 무너지는 분위기입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일부에서는 또. 자, 박근혜 정권 교체 한다. 정권 교체, 그냥 이렇게 하자, 지금. 대선 정권 교체 된다. 지금의 여당이 새누리당이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정권 교체 안 된다. 자, OX 한번 할까요? 근데 근데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주 좋아요. 근데 아무리 앵커지만 질문이 너무 좀 센 거. 쌩입니까? 예, 아주 그냥 가혹한. 가혹하게 한번 하시죠. 자, 센 게 아니라 정권 교체 된다 옵니다. 정권 교체 안 된다 X. 하나, 둘, 셋. 전 역시
바로 이럴 때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이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 자기 소진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이게- 김태일 교수님. 저도 이렇게 드려야 돼요. 교체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 말이죠. 알 수 없어요. 예. 민심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직은 아직 정확히 알수 없어요. 날짜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죠. 네. 지금 지지율 추이가요. 각 언론사들이 오늘 뭐 중앙일보까지 해서 6개 언론사 그리고 뭐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갤럽 리서치, 저희 리얼미터까지 네. 총 9개 조사기관의 조사가 어제 그제 나왔죠. 오늘 발표가 됐어요. 근데 안철수 원장과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뭐 대략 5% 안팎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적게 나는 데는 뭐 3%포인트, 많게 나는 데는 10%포인트까지 나는데 이 지지율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그 박근혜 후보 지지율이 뭐 한 3%포인트 오르고 안철수 후보가 3%포인트 빠지면 또 박빙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예측한다는 거는 뭐 지금 D-9이 조금 이제 더 지나갔는데 좀 그 무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밖에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네. 그 문재인 후보가 지지율이 오를 때는 제가 이제 속칭 문바라고 이제 트위터에서 네. 네. 그다음에 박근혜 후보 지지율이 올 때는 또 박바가 되고 지금은 이제 최근에 안바가 됐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이 동그라미를 이제 드는 순간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 양해를 좀 대표니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중립 지킨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피플 파워가 엄청나게 세진 것 같아요. 네. 지금 노무현 정부만 해도 국민 참여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국민 주도 시대가 돼서 국민들이 이 여론과 향배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정도로 힘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고고행진을 할 때 바로 안철수와 같은 후보를 두어서 딱 3강 구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3강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구도가 막판까지 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국민들은 견제하면서 누가 잘하느냐를 평가하고 밀고 넘겨 하는 그런 진짜 국민 주도 시대가 온 거죠. 네.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뭐 아직 공식화해서 발표는 안 했는데 이제 오늘 뭐 인터뷰 때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정희 전 대표가 아까 뉴스 보니까 내일 출마 선언할 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집계했을 때 3.8% 지지율을 나타냈어요. 네. 지금 뭐 대략 12월 19일 날 펼쳐질 대선이 한 2 내지 3% 격차로 박빙으로 갈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3.8%라는 건 굉장히 큰 굉장히 포션이거든요. 큰 거죠. 그리고 강지원 변호사도 지금 그래도 뭐 나름 인지도가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네. 한 3.9%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어떻게 연대하고 혹은 연대가 안 될 수도 있죠. 끝까지 가느냐 또. 예, 그러면 특히 이정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통합진보당의 신당권파가 나와서 새로운 후보를 내지 않게 되면 뭐 굉장히 큰 포션으로 지지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차후 대선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계륵과 같은 지금 존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연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럼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끝까지 이 종북 프레임으로 또 대선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워낙 급변하는 뭐 SNS 시대 또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네. 굉장히 어렵죠.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요? 네,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잠시 후에 요 이야기 하겠습니다. 58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